시와 산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른 근본적인 것이 산문은 직선적으로 쇠사슬처럼 이어지는 것이고 시는 토막토막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한 가지 대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바꿔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산문이란 현실과 밀접한 리얼리티의 부기를 냅니다. 그러므로 산문은 인간의 사물을 파악하는 유일한 관찰의 수단이며 무기인 것이라고 앞에서 쓴 말입니다. 동시에 산문은 과학적, 객관적 입장에 서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다룬다. 산문의 특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실 그대로 다루는 것이 바로 산문입니다. 그러나 시는 유추작용에 의한 비유의 세계에 근본적으로 속합니다. 유추작용,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산문은 예를 들어서 꽃을 봤을 때 과학자 입장에서는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건 식물이다. 색깔이 뭐냐? 노란색이다. 이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향기가 난다. 봄에 피었다. 가을에 피었다. 물 주면 잘 자란다. 이런 등등의 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산문적 사고입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꽃을 보고 이거 해와 달의 속삭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와 달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건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유추, 미루어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비유적으로 생각한다. 그 차이예요. 산문은 과학자의 문장은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봐요. 그런데 시인은 어떤 사물을 보면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비밀한으로 그것도 비유적이죠. 그러니까 꽃을 마치 꽃이 입을 벌리고 우는 것 같다? 이거 비유죠. 유추.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추한다. 그러니까 사물을 유추하는. 그래서 시는 유추작용에 의한 비유의 세계에 근본적으로 속합니다. 그것은 분석 정신이 아니라 융합 정신이다. 근데 그럼 이제 유추라는 말에 우리가 그 유추라는 게 비과학적이지 않냐? 네, 비과학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추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바로 융합 정신이다. 이에 비하면 정확성을 동경하는 과학 정신에 입각한 산문은 분석적이며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고발하는 비판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산문은 과학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적으로 보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고발적으로 봅니다. 자, 이게 시와 산문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신과 산문정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분명한 철학, 자, 유추, 비교해서 생각한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봐야지,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봐야지, 왜 비교하며 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유추해서 보냐? 왜 꽃을 보고 비밀한 울음이니 엇갈림의 빗방울이니 이렇게 유추해서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철학,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추해 봄으로써 꽃은 꽃이고 눈은 눈이고 산은 산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개별적으로 보는 생각, 그게 과학적 사고죠. 과학적 사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개별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특성이 뭐냐를 개별적으로 찾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불행하게 살아요. 정이 없어요. 늘 같은 걸 안 보고 동질성을 안 보고 나쁜 것만 차이 나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하게 삽니다.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신은 그런 그 불행한 개별성의 원리,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똑똑하고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 같지만 그 사고가 모든 사물을 분열시켜요. 그리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성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님하고 인간을 갖출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신이 무슨 신이야. 신은 신이고 나는 나지.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지. 신과 내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게 과학적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갖는 한 인간은 불행하다. 외로워져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형제도 필요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이 과학적 사고는 끝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극복하는 길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 그래서 꽃을 보고 비밀한 울음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속삭임으로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빗방울과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종족과도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융합, 통합이죠. 이 세상 모든 사물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바로 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이게 말장난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시는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왜 종교, 왜 부처님 왜 믿어요? 내 마음이 부처가 되기, 그래, 부처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신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 융합이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융합입니다. 그럼 시의 궁극적인 목적도 융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 바로 종교와 대단히 그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시적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뭐 시의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지 뭔 시가 구원이냐 이렇게 뭐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그런 철학, 그런 신념, 막 그런 걸 가지고 시를 써야지 그냥 재주로 말재주로 시를 쓴다, 취미로 시를 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는 유추작용에 의한 비유의 세계에 근본적으로 속한다. 그것은 분석정신이 아니라 융합정신이다. 이에 비하면 정확성을 동경하는 과학정신에 입각한 산문은 분석적이며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고발하는 비평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예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유추적인, 그래서 융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노력했는가를 이 서정주의 국가협회서라고 하는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 국화꽃이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봄에 싹이 돋고 그리고 또 이파리가 나고 돋아나고 그런 그 얘기를 하게, 적당한 영양과 햇빛을 받아서 가을에는 이제 꽃이 피는 거 아니, 그게 국화. 그래서 노란 국화도 있고 흰 국화도 있고 분홍 국화도 있고 식물이다 이런 등등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국화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쪽새가 새벽마다 울어대는데 그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유추. 그리 되면은 서쪽새의 울음과 국화꽃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죠. 바로 서쪽새와 국화의 융합, 서쪽새와 국화의 융합이 가능한, 그렇게 보면 국화와 서쪽새도 무관하지 않다. 과학적으로는 무관한 것 같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그런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이 뭐냐? 그것도 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천둥소리와 국화꽃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추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상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별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마지막에는 국화꽃이 뭐냐? 내 누님 같은 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내 누님과 국화꽃이 일치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세계가 뭐냐? 도대체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가 뭐냐? 국화꽃이 뭐냐? 바로 내 누님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지. 그게 바로 시인의 생각, 시인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과 시가 다른 점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요 3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이상하게 뭔가 리듬이 있어요. 아까 배웠죠? 리듬이란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른 서쪽새와 비교하더니, 두 번째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천둥과 먹구름과 비교하더니, 세 번째는 내 누님과 또 비교하네요. 계속 비교를 3번이나 합니다. 이게 바로 리듬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비유를 반복하고 있어요. 비유를 반복합니다. 다시 그 산문의 예를 듭니다. 산문이란 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두가 정확성을 보장하는 전자시계, 컴퓨터 시계를 차고 있는데도 정작 우주의 시간, 그리고 내 운명의 시간, 내 영혼의 시간 앞에서는 덩어리 있는 가슴일 뿐이다.
제가 쓴 어느 수필의 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뭐냐 하는 것을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와 산문의 탄생은 개인적인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 때 시라는 표현 형식을 선택하게 되고 치밀한 사고와 기술을 필요할 때는 산문적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를 쓰냐? 그것은 개인적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산문은 치밀한 사고와 기술을 필요할 때 산문적 형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문 쓰는 사람이 참 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시 쓰는 사람이 산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문적 사고 가지고는 시가 안 돼. 왜냐하면 산문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시는 유추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산문 쓰면서 시 쓰면서 산문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즘은 시도 좀 산문 비슷해지고 또 산문도 시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필 잘 쓰는 사람은 그 시적인 유추를 잘 하면서 쓰는 사람이 수필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 쓰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필을 쓰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필 문학가가 있고 하나는 그냥 수필가가 있다. 수필 문학가는 수필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술성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전개해 나가는 수필가도 있습니다. 그것도 딱딱해요. 그럴 경우 그 문학가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필가와 수필문학가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문과 시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1940년대, 지금부터 80년 전, 우리나라에 이태준의 문장감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문장 덕분이 문장론입니다. 제가 70년대 현대문장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것은 바로 30년대, 40년대 이때 쓴 게 이태준의 문장감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초기의 문장 이론입니다. 그분이 쓴 문장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문은 쉽게 말하면 줄거리다. 이렇게 라인, 줄줄이 쓴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죠. 개인적인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시라는 표현 형식을 선택하게 되고, 밑에죠. 산문은 쉽게 말하면 줄거리다. 줄거리란 마디의 길고 짧음에 관심 둘 필요가 없이 마디의 길고 짧음, 시는 마디의 길고 짧음에 신경 쓰죠. 없이 뜻만을 내려 쓰는 글이다. 그냥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글이 바로 산문이다. 세상의 문장 대부분 과학 문장, 논문 문장, 사기니, 신문기사니, 소설이니, 수필이니, 평론이 모두가 다 산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산문과 시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좀 멋있는 얘기가 없을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멋있는 얘기가 없을까?
근데 아주 그 멋있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멋있게 얘기한 시와 산문의 차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다. 근데 그것을 바로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문과 시의 비유적 구별법 제목을 이렇게 하고 저는 제목을 워킹과 댄싱이라고 했습니다. 워킹과 댄싱. 워킹은 걸어다니는 것이고 댄싱은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의 차이가 뭐냐? 산문은 워킹, 걸어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시는 뭐냐? 댄싱이다. 그게 참, 그게 뭔 소리냐? 네, 좀 설명을 더 들어봅시다. 시인 발레리는 산문과 시를 구별하면서 산문은 도보, 그 걸을 뜻자 도보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 거기서 그 라마치, 그러니까 걷기, 마치, 행진, 워킹, 행진. 그러니까 산문이 뭐냐? 산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도보, 옛날 표현은 도보라고 하면 도보 행진, 걷기요. 시는 뭐냐? 시는 무용, 댄싱, 단스, 댄싱이라고 했다. 도보의 특징이 뭐냐? 도보, 즉 걷기는 사건이나 행동의 시작이 있고 중간과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야 어디 가니? 나 서울 좀 가.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 밭에 가, 나 산에 가. 반드시 걷는 사람에게는 출발지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달라요. 그게 바로 걷는 워킹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잖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돌아왔나 하더라도 목적지에서 다시 그것은 온 것이죠. 자, 어쨌든 도보,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 즉 춤추기는 제자리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할 뿐이다. 시가 리듬이고 춤이 리듬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 이것은 제 글에서 쓴 것입니다. 제 현대시학에서. 그리고 이 발레리가 이렇게 말한 도보와 무용, 여기에 대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도보는 산문처럼 항상 명확 일정한 목표를 갖고 있다. 도보는 도달하려고 의도한 어떤 목적을 향해 지시되는 행위다. 목표 대상의 본성, 나의 욕구, 욕망의 충동의 몸과 장소 등 상태 등 현실적 환경이 전의 보조를 규정하고 방향과 속도와 종류를 규정한다. 그러나 무용은 아주 다르다. 물론 무용도 행위의 체계이나 그 결말이 그 자체 속에 있는 행위다. 네. 무용도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발을 껑충껑충 뛰니까 이것도 행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그 자체 속에 있다. 어떤 목표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있다. 무용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네, 무용은 그 자리에서 뛰는 것 뿐이에요. 무용이 무엇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대상이고 상태의 환이요 고초의 상태이며 그 자체의 변형된 어떤 것이고 생의 극치요 절정이며 존재의 최상의 형태인 것이다. 네, 황홀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특히
특별히 시는 어떤 현실성의 망상을 제시하려는 사건의 묘사와 소설에 분명히 대립한다. 소설에서는 사건의 묘사와 스토리의 진실성과 현실적 인생의 또 다른 체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레리는 시와 산문의 차이를 도보와 무보, 댄싱과 워킹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용문이 바로 여기 그 발레리의 프로포슈라 보에지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니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저의 현대시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느 그 책들을 보면요, 무보와 도보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나왔냐? 아까 얘기한 이태준의 문장 강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운문은 리듬이 주는 주요, 리듬이 주요, 운문은 무도라 했다. 알렘은 그의 산문론에서 산문은 도보요, 운문은 무도라 했다. 우리는 볼 일이 있어야 걷는다. 도보는 실용적인 행동이다. 춤은 볼 일이 있어 하는 행동이 아니다. 흥에게 와야 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흥이 먼저 있고서야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또 이태규는 70년 전 문장 강화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발레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알랭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홍문표는 발레리가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알랭이라는 사람이 했네 하고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보와 무보는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 발레리의 책에도 있고 알랭의 책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도보와 무보, 시와 산문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걷기와 춤추기의 차이점이 뭐냐? 걷기는 출발지와 목적지, 종점이 다르다. 걷는 과정마다 다르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이렇게 걷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춤은 뭐냐? 춤은 시작과 끝이 같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박자로 흥에 겨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흥에 겨워 반복한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것은 즐거우니까, 만족하니까, 충만하니까 춤을 추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래보다 춤추는 경지가 더 황홀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에드가 알란 포라는 그 유명한 그 단편 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예술은 음악을 동경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은 음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한술 더 써서 최고의 예술은 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춤이야말로 최고의 그런 황홀한 경지가 아니겠는가. 다시 시와 댄싱, 춤, 무용이란 무엇인가? 춤 또는 무용, 무도는 음악 또는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예술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용은 박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서 스텝을 밟는 거지 리듬을 떠나서 무용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시가 리듬 없이는 못 살듯이 춤은 리듬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무용은 조화적인 아름다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우아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이다. 네, 역시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음악이 악기인 목소리와 반주에 맞춘 도약 또는 율동적인 스텝, 율동적인 스텝,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질서를 갖춰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춤과 시의 구조를 보면요, 춤은 리듬에 따른 반복적인 몸동작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감동입니다. 그럼 시는 뭐냐? 리듬에 따른 언어의 반복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춤과 시의 차이는 반복적인 동작인데 하나는 몸 동작이고 하나는 언어 동작입니다. 말로 하는 반복이 바로 시입니다. 공통점, 리듬의 행위, 감동적 표현이라는 공통. 그래서 결론은 시는 댄싱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뭐냐?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시가 뭐냐? 춤추는 거요.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게 춤이 뭐냐? 그건 춤추는 거다. 춤과 같은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듬의 본질, 리듬의 시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시의 생명의 리듬이라고 한다면 그 시의 리듬, 그게 뭐냐? 그것은 춤과 같다. 춤의 속성과 같다.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것이 춤이라면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춤은 시는 리듬이다. 아니 시는 춤이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